제가 그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계속 야근하고 쉴 틈 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산이 지금 얼마나 있는 거예요? 총 자산은 48억 정도 있고 순자산은 한 15억 정도 됩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올해로 30. 30살에 순자산 15억에다가 총자산은 48억 있다고요? 예. 아니 가능해요 그게? 네, 열심히 했습니다. 몇 년 만에 그 정도의 자산을 읽은 거예요? 토탈 하면 한 4년 정도? 그럼 4년 전에는 뭐 하고 계셨어요? 4년 전에는 제가 대학생 신분으로 에어비앤비 이런 거 좀 준비했었고 에어비앤비 숙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트립을 하신 거예요? 트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트립이라고 하면 여행 상품 만들어가지고 가이드 하면서 돈 받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초기 진행할 때라서 경쟁자가 많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취업 준비한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트립으로 뭐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고 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나 이런 자영업 이런 거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에어비앤비 트립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트립 잘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트립은 어쩌다가 망한 거예요? 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돈 모으고 시간 써가면서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후기가 많이 없어서 예약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친구 아이디로 후기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 에어비앤비에서 이게 후기 조작처럼 인지가 됐는지 아이디를 다 영구정지 시켜버렸더라고요. 아예 시작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친구 아이디랑 본인 아이디랑 둘 다 정지당한 거예요? 예, 다 정지당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투자한 시간은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고 취업 준비 대신에 사실은 그거 한 거여서 리스크가 큰 거였네.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취업 준비 딱 할 때 26, 7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여기에 올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거의 다 날렸기 때문에 좀 힘들었었죠, 그때는. 트립 준비한 그 장소는 어떤 도시였어요? 부산에 있는 광안리 이쪽 라인이었거든요. 해안가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됐죠. 트립을 준비하면서 에어비앤비 숙소나 이런 거는 할 생각 안 했어요? 숙소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트립만으로는 제가 바로 현금 흐름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었다 보니까 숙소는 세팅만 잘 해놓으면 예약이 조금 빨리 트립보다 들어올 거라는 판단에 숙소를 제가 2개 세팅하고 트립을 하나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3개 구조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학생 졸업반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공장 알바를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서 돈을 빡 모아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공장 가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쵸. 야근은 거의 매일 했었고요. 엘모 기업의 공기청정기 만드는 1차 밴드였는데 거기서 뭐 거의 주말 안 쉬고 그걸로 이제 CD를 좀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컨테이너 벨트 같은 데서 여기서 뭐 오면 내가 좀 조립해주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그 공장처럼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막 저 나름대로 빨리 한다고 했었는데 늦춰지고 혼나고 막 이러면서 퇴근 시간이 원래 6시, 7시인데 그 시간에 거의 해본 적 없고 11시 이럴 때까지도 한 적이 있었고 하루에 그러면 12시간 넘게 이런 거예요? 그 정도 했었습니다. 주말 근무도 하고? 예, 원래 주 5일로 알고 들어갔는데 토요일은 거의 했다고 보면 되고 일요일에도 하고 뭐 2주, 3주 연달아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5개월 하고 한 달에 얼마씩 벌었어요? 300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실수령이 그럼? 예. 고생은 많이 한 대신에 돈이라도 잘 챙겨줬네 그래도. 예, 맞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개월 하면 단순 계산으로는 1,500인데 예. 내가 생활비 쓰고 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한테 손에 남은 게 얼마였어요? 1300 정도 모았습니다. 1,300 가지고 그러면 에어비앤비 트립 플러스 숙소 2개를 어떻게 돌리려고 했어요? 처음에 숙소 2개는 이제 보증금이 한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가니까 500x 500이라 생각을 하고 2개에 이제 1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그럼 그거 빼고 사실 트립에는 원가는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오로지 내 근로소득 느낌으로 보면 되니까. 트립이라는 게 여행 예. 그 가이드를 해주는 거니까 예. 내가 그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그 구성만 짜면 실제 가이드 하면서 인건비를 내가 버는 거 구조니까 수박해줄 수 있는 그 원룸을 제공하고 좀 꾸민 거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는데 방까지 이제 그 근처로 구해놨는데 아까 그 얘기 드린 대로 후기를 지인이랑 같이 이렇게 적다가 어뷰징 막 이렇게 메일이 왔었어요. 결국에는 복구가 안 된다 이런 메일 답변을 받고 제가 한 달 정도 집에 치과 생활을 그때 했었어요.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진짜 예, 제가 원래 긍정적인 편인데 그때는 좀 멘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8개월 준비했던 게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니까 한 달간 치과하면서 뭐 했어요? 누워만 있었어요? 뭐 했어요? 일주일은 누워있다가 한 일주일은 밥 먹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만 있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벌어진 건 벌어진 거니까 예.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취업을 준비를 했죠. 더 이상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럼 취업은 또 바로 됐어요? 3개월 정도 딱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19년 3월에 이게 다 어그러져가지고 6월, 7월쯤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한 목적은 뭐예요? 뭐 시드머니 모으려고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시드머니 조금 모아가지고 계속 뭐 직장생활 평생 할 거 아니니까 단기간을 조금 모아가지고 다른 투자하려고 그렇게 1년 정도 직장생활 했습니다. 직장은 부산에서 구한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이제
부산이랑 경남 쪽으로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한 건데 갑자기 경북 안동이라고 거기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한 6개월 근무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발령을 또 대구로 받아가지고 6개월 근무를 해서 총 1년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럼 직장 생활하면서는 뭐 돈 많이 쓰면서 뭐 했었어요?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공장 알바하면서 모았던 것처럼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면서 80-90% 가까이 넘게 저축했던 것 같습니다. 와, 거의 극도의 짠테크를 한 거네요. 저도 한 짠테크 하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이 영업 관리를 하는 것인데 직원분들이 다 여자분이세요. 30대, 40대 주부분들이라서 저가 혼자 타지 생활을 하니까 반찬 같은 거 주시면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 반찬 다 제가 해먹고 밥도 그냥 직접 다 해먹고 계란 구워가지고 간장계란밥 먹거나 밖에서 뭐 술 먹고 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예. 아, 밖에서 거의 돈 안 쓰고 버틴 거네요. 예, 거의 그렇게 해서 한 1년 빡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급의 90% 이상을 저축하면서 모으신 거네요. 예.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시드머니가 얼마 정도까지 모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실수령 다 하면은 제가 2천 중반 정도 모았습니다. 아, 거의 한 2,500만 원 정도 모으신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는 돈이 1,000만 원 있었잖아요. 에어비앤비 하려다가 망했던 거. 예. 그거랑 2,500이랑 하고 3,500 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나오면서 신용대출 받아서 한 4천만 원 정도. 아, 직장으로 1년 근무한 게 있으니까 예. 나오기 전에 신용대출 먼저 받아놓고 예. 퇴사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투자하려고 퇴사한 거예요? 뭐 맞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전업으로 하려고 퇴사를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여행 가이드 준비하던 사람이 왜 하필 경매 쪽으로 눈을 돌렸던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동산 경매 투자로 돈 번 사례들을 제가 조금 많이 접하다 보니까 카페나 뭐 블로그나 지인들 얘기들 이런 거 듣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제가 확신이 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나이도 어리고 돈도 적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게 짠득해가지고 모은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불안감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손해보진 않겠거니 하는 구조가 짜여진 게 부동산 경매 투자라서 잘 안 되면 또 경험이고 1년만 미친 듯이 해보자.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겁이 없긴 없었는데 그래도 잘 뛰어들어 본 것 같습니다. 경매에 대한 내가 1차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그 구조는 어떤 구조였어요? 그 경매 투자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시세가 예를 들어 1억이면 8천만 원에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2천만 원 안전마진이 생기는 구조거든요. 어찌됐든 내가 낙찰을 받으면 입찰가만 제대로 산정을 했으면 안전마진이 생기는 구조니까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낙찰이 안 되면 또 시간을 그만큼 또 날리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계속 직장인으로 있느니 승부를 1년간 한번 기회를 줘서 보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봤다. 예, 맞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직급을 올린다든지 사원에서 대리 과장을 다는 것 거기서 오는 상승률보다 내가 여기 경매 투자에 올인을 해서 수익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종 목표가 뭐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상가주택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되고 싶었다. 예, 맞습니다. 아, 건물주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은 3,500만 원. 그 짠테크로 모은 돈. 그거랑 대출금 받은 거. 대출이 4천만 원 받았어요. 그렇게 합쳐버리면 한 7,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대출은 이제 원금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금액인 거고 그 부채였던 거죠. 예, 그럼 그걸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경매 분야 중에서 바로 건물주 못 되잖아요. 그 돈 가지고는. 맞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는 어떤 경매들을 많이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파트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렇게 시드를 좀 불려갔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낙찰을 그거 한 번에 받았어요? 아니면 여러 번 실패하고 나중에 받은 거예요? 처음에 사실은 한 6번 정도 폐찰했습니다. 지역도 김해, 뭐 창원, 진주, 양산, 부산 이런 데 많이 떨어졌었고 7번 만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솔직히 받을지 모르고 갔었거든요. 진짜 그냥 마음 놓고 오늘도 떨어지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낙찰됐을 때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영수증 주거든요. 법원에서. 기분 너무 좋았죠. 그러면 그 첫 번째 받은 그걸로도 수익이 났어요? 예, 맞습니다. 투자금 한 3천 중반 넣어서 수익이 한 1,500 정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달 만에. 그러니까 시드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드를 좀 늘린 다음에 내가 꿈꾸는 건물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매를 계속 했을 때 총 참여한 경매 입찰 건수가 몇 건 정도 됐던 거예요? 15건에서 17건 사이. 그러면 그 17건 하면서 손해본 적은 없고 다 수익이 났던 거예요? 다 수익은 났습니다. 아, 그럼 다 수익이 났으면 몇 년간 진행하는 동안 시드가 좀 쌓였겠네요. 그걸 통해서 조금 많이 쌓였습니다. 쌓인 시드 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바로 건물주 간 거야? 아니면 중간에 뭐 또 있었어요? 이 건물주 가기 전에 스텝이 이제 제가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경매로 이제 공장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법률적인 측면 때문에 1인 법인 설립한 거네요. 말이 법인이지 그냥 뭐 개인 사업자랑 이런 거랑 다 비슷합니다. 그냥 세금 줄이려고. 법인 사업자 내고 공장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뜬금없이? 어쨌든 경매도 참여자가 적어야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시장 참여자가 적어야. 근데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만 경매로 참여를 좀 많이 하시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뭔가 이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더 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그 공장 투자로 돈 버신 분들을 좀 보면서 저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어떻게 이제 접근하신 거예요? 사실 처음엔 저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공장 투자를 할 때 매도할 수 있을 때 어떤 조건이 좋은지, 뭐 아파트로 따지면 입지가 뭘 봐야 되고 지역 분석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처럼 공장도 그 조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IC가 뭐 5분 안에 거리에 있다, 공장 진입로가 넓다, 트럭을 돌릴 수 있다, 공장 층고가 높아서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좋다, 그런 조건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시세 조사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경매 물건 나와 있는 공장 중에서 그런 조건에 맞는 거를 좀 추린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직접 전화를 한번 하고, 아파트 투자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동산 폼폼으로 먼저 전화를 하고 직접 이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 가서 실제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금액인지, 내가 지금 입찰하려는 금액이 시세보다 저렴한 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한다면 시세대로 팔아줄 수 있는지를 크로스 체킹했습니다. 부동산 여러 개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사람들 반응이 이거는 정말 이 정도 시대가 맞다라고 하면 입찰을 한 거고, 아니라고 하면 이제 안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경매에 대한 입찰과 쌓은 그 시드 가지고 얼마의 금액으로 공장 입찰에 성공한 거예요? 실투자금은 2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5천 실투자금으로 얼마짜리 공장을 경매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샀을 때 금액이 10억 정도. 아, 10억 정도 되는 공장을 2억 5천의 실투자금으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다. 예, 맞습니다. 지금 경매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실투자금 2억 5천으로 공장을 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약간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받게 되면 한 80% 정도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 현금만 내가 있으면 이 공장을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이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는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갔을 때 예? 입찰 보증금 형태로 10%의 금액을 그날 낙찰 받을 때 내는 거고, 나머지 이제 80%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낙찰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한 거고, 그리고 내가 나머지 또 10%를 내 가지고 20%는 내가 낸 거고, 예. 80%는 대출을 통해서 이제 세팅한 거고.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대출 80% 세팅을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원금이자 나가는 게 너무 세지 않냐라고 하는데 네. 괜찮았던 거예요? 일단 대출 받는 게 거치 기간이라 해서 1년은 이자만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공장을 매각하려는 매도 계획이 1년 안에 공실로 만들어 놓고 팔려고 했던 거고, 거기 이자가 나가는 걸 다 포함해도 경매로 이미 원가보다 훨씬 시세 대비 몇 억 이상 싸게 샀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투자금으로 미리 그 이자도 빼놨습니다. 80%를 원금이자 같이 내는 게 아니라 1년간은 이자만 내도 되는 구조인 거고, 예. 1년 안에 어쨌든 세팅해가지고 팔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1년 동안 이자 나갈 거를 미리 계산하고 이것도 투자금이라 생각하고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자 내는 게 금액이 크긴 컸지만 겁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낙찰받고 나서 몇 개월 만에 공장을 판 거예요? 토탈 잔금 기간으로 따지면은 10개월. 그럼 10개월 만에 팔면서 차익이 어느 정도 나신 거예요? 세금 다 제외하고 나면 한 2억 5천, 거의 한 100% 정도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수익률 100%를 한 거네요. 2억 예. 5천으로 세팅해서 2억 5천의 수익이 났으니까 예. 나한테 원래 2억 5천만 있었는데 그거 정리하면서 5억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장은 몇 개 한 거예요? 지금 2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드랑 그 이익금을 다 합하니까 건물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똑같이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건물은 사실 경매보다 금매로 사는 게, 일반 부동산 매매로 사는 게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어서 일반 매매로 사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나온 금매를 노려가지고 뭐 상가주택 같은 걸 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주택으로 돼 있는 거를 샀다가 그걸로 용도 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걸로 바꿔서 취득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2층짜리를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2층짜리인데 층수를 한 개 더 올릴 수 있어서 증축 3층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아, 이미 2층짜리를 사놓은 거고 근린으로는 바꿔놓은 거고, 근린으로 바꾸는 데는 돈 별로 안 들어요? 근린으로 바꾸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 정도 용도 변경하는 거는. 예. 그 법무사 통해가지고 신청하면 되는 거고. 예, 건축사님이랑 같이 계획을 해서 하면 진행하면 됩니다. 아,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층으로 증축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온 시간이 한 반이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이제 굉장히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게 경매 입찰과 낙찰과 매도를 반복하다 보니 공장까지도 도전할 수 있던 거고, 공장을 통해 가지고 또 시드가 좀 많이 불어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원하던 상가주택을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세팅을 마친 상태인 거네요, 거의. 예,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샀냐라고 했을 때 얼마짜리 산 거예요? 제 상가주택은 10억 초반, 12억 9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대출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로 하면 80% 가까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그 상가주택도 실투자금은 얼마 안 들었겠네요. 얼마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빼면은 2억 5천 이것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리모델링비를 포함하면 4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부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직장을 우리가 1년 정도 시드 모은 다음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4년 뒤에는 내가 건물주까지 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전혀. 예, 1년치의 목표가 제 연봉만큼이었으니까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도움을 준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1년마다 내가 받는 연봉만큼만 직장인 벌듯이만 벌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입찰과 낙찰과 매도를 반복하다 보니 시대가 좀 쌓였던 거고 공장을 통해서 원하던 건물도 잘 넘어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나도 이제 경매에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또 이제 그런 게 들 수도 있잖아요. 예. 진짜 막 베테랑이고 나이 엄청 많으신 분이 경매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20대 청년이 그 시장에 도전해가지고 처음에는 해찰도 많이 하면서 안 듣다가 7번째 낙찰받은 걸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경매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예. 지금 시작해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디 더 많이 사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 이런 거를 좀 경매로 투자하게 되면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투자금이 훨씬 덜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불려서 나중에 집을 마련할 계획을 잡으신다면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역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로 맨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드를 모았을 때 경매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연봉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신용대출로 저도 시작을 거의 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드보다는 신용대출이 더 많았으니까 신용대출이 뭐 한 3천에서 4천 정도만 나오시고 모은 돈이 뭐 한 1, 2천 정도만 더 있으시면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물건들도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미리 한번 배워두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쨌든 짠테크라든 뭐라든 간에 1, 2천 정도는 모으고 대출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경매를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잖아요. 대출까지 나오고 하신다 하면은 충분히 저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부동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매를 할 수 있는 게. 예. 그중에 초보들이 가장 하기 편하고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게 어떤 경매예요? 빌라나 오피스텔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그 시장보다 아파트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수요도 받쳐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아파트로 먼저 한두 건 정도 돌려보시면 저처럼 나중에 비주거용 물건 이런 것도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내공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트 투자로 지방에 한두 건 정도 돌려보시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가 별거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알아서 더 잘 아실 거고. 예. 시드가 적을 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리스크가 정말 적은 예.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썼던 방법 중에 경매는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적으려면 예를 들어 아파트도 중심지보다 살짝 외곽에 있는데 세대수나 이런 게 좀 받쳐주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전마진을 더 많이 확보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일단 주거용 아파트로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확신이 조금 생기시면 비주거용 물건 제가 보는 경우는 지금 뭐 주유소 이런 것도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게 되면 수익이 아마 더 커지실 겁니다. 평생 저는 전문직보다 좀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한 건만 낙찰받아도 수익이 2, 3천인데 못해도 폐찰 10번 하더라도 한 번만 받으면 2, 3천이면 저는 괜찮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를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 시험 한 번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가 정해지는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 반전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은데 경매라는 기술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인생 반전을 누리기에 나쁘진 않은 기술이다. 그러니까 그걸 전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 한두 건이라도 받았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냥 다른 이제 부업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본 것 중에 70세 넘은 할아버지가 공장 매일 최저가로 시세보다 2, 3억 정도 싸게 경기도에 입찰하러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1, 2년에 한 컷만 받아도 차익이 수억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이게 내가 몸만 아프지 않고 법원에만 갈 수 있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매의 본질이 그거네요. 애초에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기존의 매매가랑 별 다를 바 없는 경매로 낙찰되는 게 중요한 게
게 아니라 경쟁이 좀 덜한 거인데 수요는 있을 법한 것들을 노려가지고 애초에 시세보다 확 떨어진 가격에 사는 게 베스트인 거네요. 제일 좋은 투자법입니다. 정혜원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네, 그거를 사면은 사실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수요만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전제가 압도적인 베스트 물건은 누가 봐도 다 가지고 싶어 하니까 경매에서도 제 가격에 이제 팔릴 가능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한테 메리트가 없는 건데 약간은 이제 떨어져 보이기도 하는데 잘만 다듬으면 이제 수요가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거는 차례 들어오는 참여자가 적다 보니까 안전마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시세 대비 저렴한 것들을 내가 애초에 경매를 받은 거니까. 그럼 그런 것도 좀 다듬어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웬만한 사람들의 연봉만큼도 벌 수 있는 게 경매라는 기술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마다 오히려 경매는 하락장에서 더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이런 하락장에서 좀 더 큰 마진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금매보다 훨씬 더 싸게 저렴하게 경매로 살 수 있다면, 또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라도 팔고 하면은 수익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뭐 부업하시면서 이런 것도 같이 곁들이시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부가수익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 위주로 하시게 되면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이 매도하기가 또 애매할 수 있는 물건들, 괜히 물릴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그 아파트 투자하실 때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제 약간 지역 분석은 조금 잘 하셔가지고 너무 떨어지시는 데나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데 지방 기준으로 이런 데는 조금 피하셔가지고 지역 선정을 좀 잘 하시고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만 받으실 수 있으면 충분히 아직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 지인이나 아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예. 몇 년간 공급이 없는 곳들 중에서 경매로 나온 물품이 있는데 시세보다 확 떨어진다고 싶으면 잡아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마진을 확보하니까 나쁘지 않은 거다. 완전 좋은 엑기스. 예,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정혜원님 방금 얘기해 주신 게 거의 그 원칙만 지키시면 손해 안 보고 수익을 최대한 남들 경쟁 지금 조금 덜 하면서 낙찰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나는 지금까지 청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어서 나의 1주택을 청약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냐. 예. 만약에 내가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버리면 내가 이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돼버리잖아요. 경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거 차익 내려고 한 거지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애매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어떤 답이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전략에서는 일반 청약 당첨되는 거는 진짜 확률에 기대해야 되니까 저는 사실상 그냥 일반 청약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신혼특공이 최대한 저희 나이대나 20, 30대가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았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혼특공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 전에만 주택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고, 혼인신고하는 날에만 내가 무주택을 뭐 남편이나 부인이랑 같이 유지를 하고 있으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둘 정도를 낳아야 보통 신혼특공이 당첨이 되니까 애 둘을 낳기 전에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만 주택을 다 정리하고 투자를 다 해서 돈 번 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경매 투자나 어떤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려오는 거는 괜찮고, 그 이후에 자녀 계획이랑 혼인신고를 해야겠다 하시면은 그 전에 정리를 다 하시고 신혼특공도 같이 노리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짰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경매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부업도 되게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거에 한 스푼만 더 얹어가지고 이 경매 입찰하고 시세 조사하고 하는 걸 몸의 습관으로 좀 익히신다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부가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공장이나 창고나 상가주택 이런 것까지 오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루트대로 본인이 잘 투자를 하고 왔다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공부는 한 3분의 2 정도만 되면 바로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확실한 안전마진이 확보만 됐다고 내가 확신만 서면 여러분들이 꼭 먼저 실행해 보시면서 배우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가 지금 고양시인데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이렇게 귀한 지식 나눠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